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죠. 여기엔 세종시 관련 예산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특히 세종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눈길을 끄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5일 동안 세종중앙공원과 수목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최근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관련 국비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예산 77억 원이 최종 반영된 겁니다. 이는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의 최대치 규모입니다. 박람회 개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만 398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국비 확보 문제는 해결한 셈입니다. 통례 같으면 25년도, 26년도에 열리기 때문에 25년도에 얼마, 26년도에 얼마 이렇게 쪼개서 지원해 줄 법도 한 일인데 그래서 25년도 예산에 총액 반영해 주는 것이 됐습니다. 오는 2027년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5월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을 주축으로 하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이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통과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건립비 99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도 눈길을 끕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 45억 원이 반영돼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행복도시에서 조치원까지 연결된 BRT를 홍익대 세종 캠퍼스까지 연장하는 세종 천안간 BRT 구축 사업비 1억 원과 세종시 최초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청사 건립비 18억 원도 새로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30억 원, 한글 목조탑 건립 2억 5천만 원, 실내형 한글 놀이터 조성 사업비 4억 원이 신규 반영돼 한글 문화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시정 현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감압되지 않도록 준비하고요. 또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한글 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사업비 3억 원과 유일하게 충청권에만 없는 국립생물자원관 사업비 5억 원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나라 20대 10명 중 6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충남도가 도내 대학, 농협 등과 협약을 맺고 쌀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연령별 아침 식사 결식률입니다. 19세에서 29세, 20대의 결식률이 5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평균 34%보다 1.7배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로 가장 적었습니다. 쌀 소비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진행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소비한 1년의 쌀 소비 생산량이 56.4kg로 약 30년 전에 비교하면은 아니요, 10년 전에 비교하면은 약 5kg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충청남도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대학, 총학생회, 농협 등과 아침밥 먹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농협은 각 대학이 구내 식당을 통해 아침밥용으로 도내 브랜드 쌀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지원합니다. 총학생회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여 쌀 소비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년 대학들의
재학생 수도 8만여 명이나 되는데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인원은 약 2,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충남은 이번 대학생 아침밥 300만씩 지원을 통해 당장의 쌀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 창출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콩이나 밀 같은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이순신 관광체험센터가 은행나무길에 들어섭니다. 옛 아산문화재단 건물을 증축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관광 안내를 비롯해 미디어 체험관과 기획전시관 등 상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문화재단이 있었던 은행나무 쉼터입니다. 지난해 7월 문화재단이 시록동으로 이전한 뒤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비어있던 은행나무 쉼터에 이순신 관광체험센터가 조성됩니다. 이순신 관광과 관련된 기능이 도입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1층에는 체험형 미디어 체험관이 들어서며 2, 3층에는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안내소와 휴게 공간, 소매점을 비롯해 아카이빙관과 기획 전시관 등이 자리하게 됩니다.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약 22억 원입니다. 시는 현재 공사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 2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이순신과 관련된 관광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관련된 상설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아산시. 이번 체험센터가 준공되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관광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전기자동차 화재,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 역시 예외는 아니죠. 세종시도 연이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라는 걸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또 세종시의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20여만 대, 이 중 전기자동차는 4,900여 대로 전체 차량 대비 약 2.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충전기 보급률은 약 96%로 전기차 등록 대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비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관련 화재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사이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4건으로 주행 또는 주차 중 발화한 게 각각 1건, 충전 중 화재가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인천 화재 사고와 같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건이었는데 다행히 초기에 진압해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에 설치된 충전기는 대부분 어디에 설치돼 있을까? 4기 중 1기 이상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시설에 집중돼 있고 이어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순이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의 78%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인데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 최근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가 갖는 특성상 초기 진화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는 진단합니다. 사실 신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아파트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하 주차장이 하나로 단지가 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소방관들이 어떠한 사태 시나 화재 시에 화재가 난 차량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만큼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란 얘기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세종소방본부는 질식 소화덮개를 언급했습니다. 차량에서 불이 나면 옆에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으로 화염이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데다 수백만 원의 고가 장비여서
보급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실제 세종시에 있는 210개의 아파트 단지 중 질식 소화덮개를 보유하고 있는 단지는 27곳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는 초기 진화를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일까? 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지하 주차장 화재 대응 지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위치 파악과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10월까지 각 아파트에 맞는 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9 안전센터에서 초기에 지하 주차장 자동차,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에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는 훈련을 모든 아파트,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10월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진압 장비를 적극 도입 중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배터리에 구멍을 내고 직접 물을 뿌려 신속하게 불을 끄는 최신형 장비를 10월 중 각 소방서에 각각 한 대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부산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에 필요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LG 헬로비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위험 지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지역 내 충격을 줬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대표적 부촌인 우동과 중동,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좌동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역 역시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은 해운대구 인구 감소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12년 인구 42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0년 뒤인 2021년 4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이후 올해 38만 448명으로 감소세입니다. 해운대구는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이색 정책 살펴봤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의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지난 5월 의사와 공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춘 남녀 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운대에 사는 청춘 남녀 인연을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40명 모집에 무려 147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해운대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랑데부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색 결혼 장려 프로그램인 해운대 랑데부 행사에 이어 오션뷰 임신부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구의 이색적인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요즘 MZ 트렌드, 임산부님들의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그 밝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이런 곳에서 그 소품 같은 걸 만들어 가면서 이날 하루에 그 임신 스트레스나 육아 스트레스를 그 날리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이제 좀 독창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운대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을 지자체에서 직접 빌려 임신부들이 문화체험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해운대구 아가맘센터에 임산부로 등록을 하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막혀있는 이런 공간보다 바다도 보이고 좀 밝고 그리고 같은 임산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를 지역에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 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 정책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이제 그 지역 불균형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이러한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조금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줌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산시. 2030 여성들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당근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는 묘를 무연고묘라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대신해 벌초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자락에 예초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초기 날이 닿는 곳마다 무성했던 풀들이 잘려나가고 숨어있던 작은 봉분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찾지 못하고 옮겨진 무연고 묘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안시 목천읍 새마을 지도자의 회원들이 무연고묘 벌초 작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날씨도 덥고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무연고를 하고 보니까 저희도 나이가 먹어가는 중에 참 하고 갈 땐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해냈구나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 편안히 계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다 합해갖고 저희 회원들이 다 같이 하고 갑니다. 새마을회 회원 20여 명이 이날 새벽 5시부터 작업한 봉부는 300기가 넘습니다. 이마에는 비와 땀이 섞여 흘러내렸지만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새마을이 이거 말고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읍에서 이런 또 무연분모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 새마을 식구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고요. 저희 새마을이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해서 이 무연분모 봉사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서려 있을 무연고묘. 새마을의 회원들의 온정 덕분에 올 추석엔 쓸쓸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지역 어린이집 10곳의 원아들이 배추 모종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수확된 배추들은 전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될 예정인데요. 정성스레 배추 모종을 키워 나눔에 동참한 아이들의 전달식을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옹기종기 모여 배추 모종을 정성스레 돌봅니다. 원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10여일 동안 키우면서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렇게 키워진 배추 모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난 배추 모종을 농부에게 전달합니다. 농부에게 전달된 모종은 땅에 심어져 약 40일 뒤에 수확하게 되는데 수확된 배추는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전부 기부됩니다. 새싹이 잘 자라서 농부 아저씨들한테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전달된 배추 모종은 모두 2,000개. 아산 지역 10개 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산시 도시농업 공동체와 충남농업기술원 등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농산물이 커가는 과정은 물론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길렀습니다. 그 모종을 저희가 잘 이어받아서 잘 기른 후에 사회복지기관에 기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추 모종 나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기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 10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시 콜센터 상담사들인데요. 2009년 중부권 최초로 문을 연 지 어느덧 15년이 됐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상담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천안시 콜센터 이미진입니다. 시청 3층에 있는 천안시 콜센터입니다. 상담사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주정차 민원에서 세금, 여권, 각종 행사 정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도, 주말도, 휴일에도 연중 무휴로 운영합니다. 저희 천안시 콜센터는 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에 대한 저희 안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제일 중요한 또 신고, 불편사항, 공사라든지. 지난 2009년 중부권 최초로 문을 연 천안시 콜센터가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615만여 건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15만 2천여 건, 하루 평균 1,200건을 넘게 처리했습니다. 워낙 많은 전화를 받다 보니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가끔 민원인들께서 내기를 하려고 전화를 주시는데 천안시 땅이 서울시보다 더 넓은 게 맞는지 물어보시는 민원인이 공교롭게도 한 분이 아니라 한 두세 분 정도 계셨거든요. 천안시 땅이 더 넓다는 쪽으로 내기를 걸었던 분이라 좀 좋아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셔가지고 그게 좀 기억이 남기는 해요. 센터장과 팀장, 상담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천안시 콜센터. 때론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오늘도 묵묵히 시정과 시민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15명의 상담사들이 시민분들의 일상 속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센터를 찾으시는 시민분들도 따뜻한 인사말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